일산에 사시는 74세 김말수님은 작년에 기초연금이 갑자기 끊기면서 연간 400만 원 가까운 돈을 날렸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통장을 아들 이름으로 바꿔놓은 게 전부였습니다. 통장이랑 도장은 본인이 쥐고 있었고 생활비도 마음대로 쓰고 계셨습니다. 명의만 바꾸면 나라에서 모를 거라고들 했거든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기준으로 보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 예금은 다시 김말수님 재산으로 잡혔고 기초연금은 중단됐습니다. 딱 이것 하나 몰라서 1년에 400만 원을 그냥 날린 겁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세 이만호님은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전세 보증금이 좀 크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남의 집에 새 들어 사는데 내 집도 아닌데 왜 내 재산으로 보느냐고 억울해하셨지만 전세 보증금은 명백한 내 재산입니다. 그 보증금에서 가상의 이자를 계산해서 매달 소득이 있는 것처럼 환산되더라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 미리 알았어도 보증금 구조를 조정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신청했다가 딱 잘렸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66세 조용호님은 분식집을 접은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장사는 진작에 그만뒀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그냥 서랍에 처박아 두셨습니다.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아직도 사장님이시니까 실제 수입이 하나도 없어도 추정소득이 잡혀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이 안 된 겁니다. 종이 한 장 정리 안 한 것뿐인데 말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3세 장영수님은 평생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값비싼 중고차 한 대를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차값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배기량이 작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요즘은 배기량이 아니라 실제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보더라는 겁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그 차가 얼마에 팔리느냐를 따져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 그 가액 전체를 재산으로 보고 매달 소득으로 환산해버립니다. 차 한 대 잘못 뽑은 것뿐인데 연금문이 완전히 닫힌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장만 자녀 앞으로 돌려놓으면 된다. 전세 보증금은 남의 집이니까 상관없다. 장사 접었으니 사업자 등록은 그냥 놔둬도 된다. 비싼 차 한 대쯤은 괜찮다. 이런 말들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친구가 그렇게 했대, 옆집이 그렇게 했대, 인터넷에 그렇게 나왔대 하면서 따라 하셨다가 정작 연금 신청하러 가면 탈락하거나 이미 나오던 연금이 갑자기 끊기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그렇게 꼼수 부리다가 세금 폭탄이나 증여세, 과태료까지 한꺼번에 떠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명의만 바꿨다고 안심했는데 나중에 증여로 잡혀서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기도 하고 차명 계좌 쓰다가 금융거래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연금은 연금대로 못 받고 벌금은 벌금대로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30년 가까이 만나 온 노후 재무설계 박사 민태호입니다. 시니어들의 연금과 재산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며 수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제도는 생각보다 훨씬 촘촘합니다. 명의 하나 바꾼다고 서류 하나 숨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꼼수에는 정말 냉정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원리만 제대로 알면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도 훨씬 유리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정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은 2026년 기초연금을 지키기 위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유혹과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짜 기준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가 지금 어디서 실수하고 있는지,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가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김말수님처럼 이미 끊긴 분들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있고 아직 신청 전이신 분들은 미리 준비해서 탈락을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들 실제로 들어보신 적 있는지 혹시 따라 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댓글로 솔직하게 한 줄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만난 74세 김말수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산에서 평생 작은 반찬 가게를 하시며 두 아들 키워내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 가서 재료 사오고 밤늦게까지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30년을 일하셨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지만 참고 일했습니다. 아들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니 남은 건 전세 보증금 2억 정도 들어간 집 하나랑 통장에 예금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가게는 작년 초에 접으셨습니다. 더 이상 몸이 따라주질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기초연금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매달 30몇만 원이라도 나오면 병원비랑 약값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러 갔더니 주민센터에서 통장 잔액이 기준을 조금 넘는다고 하더래요. 5천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인가 싶었지만 규정이 그렇다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귀띔을 해주셨답니다. 통장을 아들 이름으로 바꿔놓으면 된다고 자기도 그렇게 했는데 연금 잘 나온다고 하시더래요. 김말수님은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큰아들한테 사정 이야기하고 아들 명의로 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을 그 통장으로 다 옮겼습니다. 물론 통장이랑 도장은 김말수님이 쥐고 계셨습니다. 아들도 바쁘고 돈 관리는 엄마가 하는 게 편하니까요. 그렇게 한 달 뒤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내 통장은 비어있고 아들 통장에 돈이 있으니 이제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신청서 내고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매달 30만 원이면 약값 걱정은 안 해도 되고 가끔 손주들 과자라도 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왔고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김말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통화하면서 목소리가 떨렸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석 달 정도 기초연금을 받으셨습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그 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병원 가서 약 타고 장 보고 전기세 내고 그래도 조금 남아서 손주들 군것질거리 사주고 그게 그렇게 행복하셨답니다. 평생 남주기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돌려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셨대요. 그런데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했더니 재산조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다고 하더래요. 김말수님은 황당했습니다. 분명 내 통장은 비어있고 아들 통장에 있는 돈인데 왜 내 재산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설명하더래요. 누구 이름 통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누가 그 돈을 관리하고 쓰느냐가 기준이라고요. 통장이랑 도장을 김말수님이 쥐고 있고 생활비를 거기서 마음대로 쓰고 계셨으니 명의만 아들이지 실제로는 엄마 돈이라는 겁니다. 증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명의만 바꿔놓은 거니까 증빙도 안 된다고 하더래요. 결국 그 5천만 원은 다시 김말수님 재산으로 잡혔고 기초연금은 중단됐습니다. 그날 김말수님이 얼마나 허탈하셨는지 모릅니다. 석 달 동안 받은 연금도 부정수급이 될 수 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잘못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옆집 아주머니 말만 믿고 따라 한 건데 이게 불법이 될 수도 있다니 너무 억울하고 무서웠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답니다. 혹시 벌금을 내야 하나, 받았던 돈을 다시 토해내야 하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김말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눈이 퀭하니 붓고 얼굴에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라한테 사기꾼 취급받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목소리 떨리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일단 진정시키고 천천히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정리하면 다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날부터 저희는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들 통장에 있는 5천만 원을 다시 김말수님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명의만 바꾸는 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대신 그 돈을 3개 통장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생활비 통장, 매달 병원비랑 약값, 공과금 나가는 통장입니다. 하나는 비상금 통장,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 생겼을 때 쓰는 통장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진짜 아들한테 증여할 돈, 이건 나중에 제대로 증여 절차 밟아서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던 반찬가게 사업자 등록증도 뒤늦게나마 폐업 신고했습니다. 이미 가게 접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서류는 그대로 살아 있었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추정소득이 사라졌습니다. 차는 원래 없으셨고 빚도 없으셨고 전세 보증금도 기준 안쪽이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정리하고 나니 소득 인정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석 달 뒤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서류가 깔끔했습니다. 통장 내역도 투명했고 폐업 증명도 있었고 재산 구조도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초연금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수님이 그날 저한테 전화하셔서 우시더군요. 기쁘고 고맙고 후련해서 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말수님은 매달 기초연금 받으시면서 훨씬 마음 편하게 사십니다. 병원 갈 때 지갑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손주들 만날 때 빈손으로 안 가셔도 되고 무엇보다 떳떳하게 내 권리를 찾았다는 자부심이 생기셨답니다. 작은 습관 하나, 통장 정리하는 방법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당당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5가지 핵심 원리만 알아도 김말순님처럼 끊겼던 연금을 다시 살릴 수 있고 아직 신청 전이신 분들은 처음부터 탈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연금을 날려버리는 잘못된 믿음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만 자녀 앞으로 돌려놓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명의만 바꾸면 나라에서 모를 것이라고 믿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지침을 보면 누구 이름 통장이냐보다 누가 그 돈을 넣고 빼는지, 누가 실질적으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통장과 도장을 부모가 쥐고 있고 생활비를 마음대로 쓰고 있다면 자녀 이름이 적혀 있어도 부모 재산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1세 박정혜 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딸 명의 통장을 쓰시다가 재산으로 인정돼 연금이 중단되셨습니다. 박정혜 님은 통장만 딸 이름으로 만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실제 거래 내역이 다 조사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아셨습니다. 누가 돈을 넣었는지, 누가 ATM에서 찾아 쓰는지, 공과금은 누구 명의로 빠져나가는지 이 모든 게 추적됩니다. 심지어 통장을 누가 관리하고 있냐는 질문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줄 돈이라면 미리 증여 계획을 세우고 한 번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안에서 제대로 신고하고 넘기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자녀 재산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 생활비라면 당당하게 내 이름으로 관리하시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명의만 바꿔놓고 실제로는 내가 쓰는 구조는 나중에 세금 문제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보기에는 증여한 것도 아니고 빌려준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과 법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 통장을 내 생활비 통장처럼 쓰고 계시지는 않나요?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전세 보증금입니다. 전세로 사는 집은 남의 집이지만 전세 보증금은 내 재산으로 잡힙니다. 주거용 재산은 일정 금액까지는 완화해서 보지만 기준을 넘는 보증금은 매달 가상의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증금 2억이 있으면 그 돈을 은행에 넣어뒀을 때 나오는 이자만큼을 매달 소득이 있는 것처럼 계산한다는 겁니다. 69세 이만호님은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전세 보증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선정 기준을 넘겨 탈락하셨습니다. 이분은 월급도 없고 연금도 없고 사업도 안 하시는데 왜 떨어지냐고 억울해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전세 보증금 2억 5천에서 환산되는 소득 때문이었습니다. 매달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이분은 이후 보증금을 1억 5천으로 낮추고 월세를 조금 내는 반전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보증금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재산 구조를 조정했고 그 덕분에 다시 기초연금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사 비용도 들고 월세를 내는 게 심리적으로 아깝긴 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1억을 줄인 덕분에 환산소득이 낮아졌고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서 월세 부담보다 훨씬 큰 이득을 보게 되셨습니다. 다만 보증금 조정은 이사 비용과 월세 부담, 가족 상황까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무작정 보증금만 낮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비 구조를 다시 계산해 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의 보증금이 내 연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함정은 사업자 등록입니다. 장사를 그만두면 사업자 등록은 그냥 놔둬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폐업 신고를 안 하고 몇 년씩 방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이 살아있으면 실제로 수입이 없더라도 일정한 추정소득이 있는 것으로 가정해버립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직 사장님이니까 당연히 돈을 벌고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66세 조용호 님도 분식집을 접은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사업자 등록을 정리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사장님으로 남아 계셨습니다. 가게 문은 진작에 닫았고 장사 수입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는 폐업 신고를 안 했으니 국가에서 보기에는 아직 영업 중인 겁니다. 그래서 추정소득이라는 게 자동으로 잡혔습니다. 실제로 버는 돈은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매달 벌고 있다고 계산되는 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폐업 신고를 한 뒤에서야 추정소득이 사라지고 기초연금 대상에 다시 포함될 수 있었지요. 조용호 님은 폐업 신고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가게 문 닫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종이 한 장 정리 안 한 게 연금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종이 한 장이 내 소득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이미 장사를 그만두셨다면 최대한 빨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혹시 예전에 하다 접은 사업자 등록증이 아직 살아있는 분들, 집에 서류 한번 꺼내 보실 수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비싼 차 한 대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고급차를 뽑으셨다가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배기량이 작으면 괜찮고 크면 문제가 되는 시기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배기량이 아니라 실제 차량 가액이 기준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가치가 있으면 그 가액 전체를 매달 소득이 있는 것처럼 환산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73세 장영수님은 평생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값비싼 중고차를 한 대 뽑으셨습니다. 배기량이 작은 차였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값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완전히 제외되셨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그 차가 2천만 원 넘게 거래되고 있었거든요. 국가에서는 2천만 원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돈에서 나오는 가상의 이자를 소득으로 계산해 버렸습니다. 장영수님은 그게 억울하셨습니다. 차는 타고 다니는 거지 돈이 아니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냉정합니다. 차를 팔면 돈이 되니까 그 돈만큼 재산이 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후 차량을 1,000만 원대 저렴한 차로 바꾸면서 다시 기준 안으로 들어오게 되셨지요. 다만 생업에 꼭 필요한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으니 내 차가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타고 계신 차가 내 지갑을 채워주는지 아니면 연금을 막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마지막 5번째는 체념입니다. 한번 탈락하면 평생 못 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아예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신청했다가 떨어진 기억 때문에 다시는 신청을 안 하시는 겁니다. 며칠 전에 만난 70세 김진수 님도 그랬습니다. 3년 전에 한번 신청했다가 재산이 기준을 조금 넘는다고 탈락하셨습니다. 그때 너무 창피하고 속상해서 다시는 신청 안 하겠다고 마음먹으셨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본인의 재산과 소득 구조도 계속 변합니다. 김진수님은 3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빚을 다 갚으셨고 타던 차를 처분하셨습니다. 그렇게 재산 구조가 달라졌는데도 본인은 예전에 떨어졌던 기억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계산해보니 충분히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기준 금액도 올랐고 본인 재산도 줄었으니 이제는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신청을 권했고 김진수님은 반신반의하면서 주민센터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김진수님이 얼마나 후회하셨는지 모릅니다. 3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돈을 그냥 날렸으니까요. 다만 아무도 먼저 연락해주지 않습니다. 기준이 바뀌었으니 다시 신청해보시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나 연금 관련 기관을 찾아가서 다시 신청해야만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떨어졌던 게 부끄러워서 또 거절당할까봐 무서워서 안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혹시 예전에 한번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문을 두드려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렇게 잘못된 믿음만 바로잡아도 지금 내 상황을 훨씬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통장명의 바꾸기, 전세 보증금 방치하기, 사업자 등록 놔두기, 비싼 차 타기, 한번 탈락에 체념하기, 이 5가지만 피해도 기초연금 문 앞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실제로 돈을 어디에 어떻게 나눠두고 움직여야 기초연금에 유리해지는지 생활 속 실천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장에 이름표를 달아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큰 금액을 통장 하나에만 가만히 묶어두면 나라에서는 이 돈을 쓰지 않는 여유 자금으로 보고 가상의 이자를 계산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통장에 그냥 꽂혀 있으면 그 돈을 은행에 넣어뒀을 때 나오는 이자만큼을 매달 벌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만 둔 건데 소득이 있다고 계산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활비 통장, 공과금 통장, 치료비 비상 통장처럼 목적별로 나누고 실제로 들어오고 나가는 흔적을 남기면 이 돈이 노후를 버티기 위한 필수 자금이라는 점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생활비 통장에서는 매달 식비랑 교통비가 나가고 공과금 통장에서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가 빠져나가고 치료비 통장에서는 병원비랑 약값이 나갑니다. 이렇게 실제 쓰임새가 명확하면 이 돈은 그냥 묵혀두는 재산이 아니라 생활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돈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을 나눴다고 해서 재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쪼개기만 하고 관리가 안 되면 역으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통장 10개를 만들어 놓고 다 비슷한 금액만 넣어뒀다. 이러면 오히려 재산을 숨기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쪼개는 게 아니라 실제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통장들의 내 마음속 이름표를 한번 붙여본다면 어떤 통장은 재산이고 어떤 통장은 생활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부 재산을 한 장에 합쳐서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 통장이 비어 있어도 배우자 이름의 예금, 땅, 전세 보증금이 많다면 두 분 모두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이 부분을 놓치십니다. 남편 통장은 비어 있는데 아내 통장에 목돈이 있거나 반대로 아내는 재산이 없는데 남편 명의 땅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한 분만 계산하고 신청했다가 탈락하시는 겁니다. 저는 상담을 시작할 때 항상 부부 두 분의 통장 잔액과 부동산, 자동차를 한 장에 적어보라고 권합니다. 종이 한 장 꺼내서 왼쪽에는 남편 재산, 오른쪽에는 아내 재산을 쭉 적어봅니다. 그리고 맨 아래 합계를 냅니다. 이렇게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어느 부분이 기준을 넘기는지,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가 훨씬 또렷해집니다. 어떤 부분은 남편 명의로만 재산이 몰려 있어서 아내 쪽으로 일부 분산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골고루 나눠져 있어서 오히려 한쪽으로 모으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러 재산을 숨기거나 쪼개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할 거면 제대로 신고하고 증여하고 부채 갚을 거면 증빙을 남기고 갚고 이렇게 투명하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부 전체 재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이가 집에 한 장이라도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전세와 월세의 균형을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크면 그 자체가 재산으로 잡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보증금 2억이 있으면 그 돈에서 나오는 이자만큼을 매달 소득으로 봅니다. 실제로는 집주인한테 맡겨둔 돈이고 내가 쓸 수 없는 돈인데 서류상으로는 내 재산이니까 소득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일부 내는 구조로 바꾸면 내 이름으로 묶여있는 목돈이 줄어들어 소득 인정액도 함께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월세를 내는 것이 심리적으로 아깝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이사 비용과 계약 조건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괜히 보증금 낮춘다고 이사 갔다가 집이 안 좋거나 월세가 너무 부담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하지만 줄어든 보증금 덕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남는 목돈으로 빚을 갚거나 필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보증금 1억을 줄이는 대신 월세 30만 원을 내는 구조로 바꿨을 때 기초연금 35만 원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매달 5만 원이 더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감면이나 다른 복지 혜택까지 고려하면 훨씬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바꿔보는 여러 가지 경우를 계산해 본다면 과연 어떤 구조가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할까요? 자동차는 내 발이면서 동시에 재산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식이 오래되고 값이 많이 떨어진 차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진 차는 대부분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일정 가액 이상을 유지하는 차량은 그 자체가 고급 자산으로 분류되어 기초연금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실제 시세를 확인해보면 생각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은 낡았다고 생각하는데도 기준을 넘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내 차가 지금 얼마에 팔리는지 한번 검색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중고차 시세 조회하는 사이트 많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내 차 연식이랑 모델 넣어보면 대략적인 가격이 나옵니다. 그 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재산으로 잡히는 겁니다. 생계형 차량이나 장애 관련 차량은 예외가 될 수 있으니 내 차가 어떤 규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차량 변경이나 명예 조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타는 차 한 대가 과연 삶을 편하게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연금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최근 몇 년간 큰돈이 오간 기록을 정리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집을 팔거나 땅을 정리하거나 큰 보험금을 한 번에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도에서는 보통 최근 몇 년 동안의 큰 거래를 함께 살펴봅니다. 3억짜리 집을 팔았는데 지금 통장에는 5천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의심이 생깁니다. 나머지 2억 5천은 어디 갔느냐는 겁니다. 증빙이 없으면 아직도 그 돈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보는 쪽으로 판단이 기울기 쉽습니다. 따라서 큰 돈을 쓸 때에는 영수증과 이체 내역, 채무상환 증명서 같은 기록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한테 줬으면 증여신고 내역, 빚 갚았으면 은행 상환 증명서, 병원비로 썼으면 진료비 영수증 이런 걸 다 모아두는 겁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더라도 나중에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안전띠라고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몇 년 동안 큰 금액이 오간 일을 떠올려 봤을 때 그 흐름을 종이에 한 번에 써낼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내 통장과 집, 자동차, 지난 거래 기록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두면 기초연금문 앞에서 허둥대지 않고 훨씬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이번의 기준을 조금 넘겨서 탈락하더라도 다음에 무엇을 손봐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덜 후회할 수 있는지 한 가지로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상식과 실제 제도 사이의 간극을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통장만 자녀에게 돌려놓으면 괜찮다. 전세 보증금은 남의 집이니 상관없다. 장사를 접었으니 사업자 등록은 놔둬도 된다. 비싼 차 한 대쯤은 괜찮다. 한번 탈락하면 평생 못 받는다 같은 말들은 편하게 들리지만 대부분 위험한 반쪽짜리 상식입니다. 이런 말들을 믿고 따라했다가 연금을 날리거나 세금 폭탄까지 맞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된 관리는 내 재산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기준에 맞게 내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통장에 이름표를 달아 실제 흐름을 만들고 부부 재산을 한 장에 합쳐서 전체 그림을 보고 전세와 월세를 다시 계산하고 자동차 가액을 확인하고 큰돈 오간 기록을 정리하는 것, 이게 진짜 준비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평생 아껴 모은 예금과 집 한 채가 오히려 연금을 막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자녀 도움을 받으며 비싼 집에 얹혀 사는 것이 사랑받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무료로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상의 소득이 잡혀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만 바꿔놓은 통장 때문에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도 있고 폐업 신고 안 한 사업자 등록증 때문에 추정소득이 잡혀 연금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구조를 잘 정리하면 같은 재산을 가지고도 매달 30만 원이 넘는 기초연금이 평생 나오는 든든한 노후 월급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작은 선택처럼 보였던 전세 보증금 조정, 자동차 교체, 폐업 신고 한 번이 연금문을 다시 열어주기도 합니다. 김말수님처럼 통장 정리 하나만 제대로 해도 끊겼던 연금을 회복할 수 있고 김진수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집에 있는 종이와 펜을 꺼내서 부부 두 분의 통장 잔액과 전세 보증금, 땅과 집, 자동차를 한 장에 모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돈은 생활비인지 묶여있는 재산인지 앞으로 어떻게 쓰고 싶은 돈인지를 간단히 적어보세요. 이 한 장이 정리되어 있으면 내년, 내후년 다른 기준으로 다시 신청할 때도 훨씬 수월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 정리하는 게 귀찮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장이 1년에 400만 원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10년이면 4천만 원입니다. 20년이면 8천만 원입니다. 종이 한 장에 10분 투자하는 것과 수천만 원을 날리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펜 들고 적어보세요. 남편 통장 얼마, 아내 통장 얼마, 전세 보증금 얼마, 차 시세 얼마, 이렇게 쭉 적다 보면 내가 어디서 걸리는지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예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소득으로 환산되는지 소득 인정액을 대략 계산해보는 연습과 함께 여러가지 상황별 시나리오를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통장 잔액이 조금 넘는 바람에 탈락하는 아까운 일들을 줄이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재산별로 환산율이 다 다르고 부채는 어떻게 빼는지, 기본 공제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실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시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해서 만들어 놓은 나라의 성장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세금 내고 자녀 키우고 경제활동하면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분들입니다. 그 대가로 노년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신청도 못 해보고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손해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당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내 이야기 같다, 우리 부모님 이야기 같다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 댓글로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장명에 바꾸다가 낭패본 경험, 전세 보증금 때문에 탈락한 경험, 사업자 등록 몰라서 손해본 경험, 어떤 것이든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의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